아마 생존해 있었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을 한 명의 과학자. 표준 모형의 산증인 스티븐 와인버그는 노벨상을 수상하며 내가 받은 노벨상은 원래 벤자민 리에게 가야 할 상이다 라고 말했죠. 벤자민 리, 그는 수많은 과학자들의 존경을 받으며 과학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물리학의 발전을 앞당겼습니다. 그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물리학자였죠. 한 장의 낡은 논문이 세계 물리학계를 뒤흔든 충격적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1977년 한국의 천재 물리학자가 죽음으로써 묻혀버린 진실이 45년 만에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MIT의 석학은 자신이 알던 모든 역사가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노벨상보다 27년 앞섰던 한국인의 이론, 그리고 일본과 서구 학계의 조직적 음모, 한국을 무시했던 외국인 교수의 눈을 통해 펼쳐지는 가슴 뭉클한 대한민국의 숨겨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77년 논문 하나가 MIT 교수를 한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논문은 우리가 알고 있던 물리학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었죠. 보스턴의 겨울은 언제나 춥지만 그날따라 유독 매서운 바람이 MIT 캠퍼스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존슨 교수는 물리학과 건물로 향하는 길에 목도리를 단단히 여미며 빠른 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오후에 있을 대학원생들과의 세미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수님, 잠시만요. 뒤에서 들려오는 조교의 목소리에 마이클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스미스 군, 무슨 일인가? 세미나 자료는 이미 다 정리해놨는데 말일세. 그게 아닙니다, 교수님. 도서관에서 이것을 찾았습니다. 스미스는 먼지 쌓인 낡은 저널을 내밀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찾고 계시던 1977년 소립자 물리학 저널 특별호입니다. 정리 중이던 보관실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마이클은 저널을 받아들었습니다. 게이지 이론의 재규격화에 관한 특별호. 바로 그의 평생 연구 주제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았나? 나는 이미 포기했었는데. 도서관이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을 하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책상에 저널을 펼쳤습니다. 커피도 마시지 않고 코트도 벗지 않은 채로. 오래된 종이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을 뗄 수 없는 제목 하나. 자발적 대칭 깨짐 게이지 이론의 재규격화. 저자명에 적힌 이름은 이혜주였습니다. 이혜주? 한국인인가? 마이클의 손가락이 종이 위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이건 말도 안 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이 논문은 그가 알고 있던 모든 물리학 역사를 뒤집어 놓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연구한 게 한 한국인의 논문보다 뒤처졌다고. 마이클은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책과 서류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1972년 이혜주라는 한국인 물리학자가 이미 게이지 이론의 재규격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 이 업적으로 1999년에 노벨상을 받은 어토프트와 펠트만보다 무려 27년이나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클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이혜주 물리학자, 게이지 이론 이혜주.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몇 개의 논문 인용 정도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이 위대한 물리학자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서관이다. 이혜주 박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달라. 모든 자료. 지금 당장. 마이클은 전화를 내려놓고 세미나 취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운 후 그의 사무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벽에는 이혜주 박사의 사진과 연대표가 붙어 있고 책상 위에는 그가 찾아낸 모든 논문과 자료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고 수염은 덥수룩했지만 마이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여기 있었어.
역사가 잊은 천재가 조각조각 모아진 정보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이혜주 박사는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7년 미국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가장 뛰어난 이론 물리학자였으며 양자장론과 소립자 물리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혜주 박사의 연구를 토대로 무려 7명의 물리학자들이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것입니다. 젠장. 마이클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시아인은 모방만 잘하고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얼마나 편협했던가.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일본인 동료 야마모토 교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봐 존슨, 자네 미쳤나? 세미나도 취소하고 강의도 빠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마이클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야마모토, 자네는 이혜주라는 물리학자를 아는가? 야마모토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마이클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혜주? 아, 벤자민 리 말인가? 왜 갑자기 그를 물어보나? 흥미롭군. 내가 이름만 말했는데 자네는 그의 미국 이름까지 알고 있었어. 마이클은 책상 위에 논문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방금 그의 1972년 논문을 읽었네. 그리고 깨달았지. 자네와 내가 알고 있던 물리학의 역사가 완전히 거짓이라는 것을. 야마모토는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쳤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아시아 학자들의 연구는 대부분 서구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것일세.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일본의 과학기술을 모방했을 뿐이야. 마이클은 야마모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 말대로면 이 논문은 어떻게 설명할 텐가? 자네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 한국인이 자네보다 30년 앞섰단 말일세.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했네. 이 미스터리의 진실을 찾아. 뭐라고? 한국에? 하지만 마이클은 야마모토의 말을 자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충고는 필요 없네. 자네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 그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날 밤 마이클은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반세기 전 한국인 천재 물리학자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여정.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정이 단순히 한 물리학자의 업적을 재발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모든 편견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행 비행기 안, 마이클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15시간이 넘는 비행시간 동안 그는 이혜주 박사의 논문을 수십 번 반복해 읽었습니다. 종이가 닳아 구겨질 정도로. 도대체 이런 천재가 어떻게 역사에서 지워질 수 있었을까?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마이클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전 세계 공항을 수십 곳 다녀봤지만 인천공항은 그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첨단 로봇이 안내를 하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광경. 이게 한국인가? 마이클은 공항에서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김준호 교수를 만났습니다. 김 교수는 마이클의 옛 제자로 지금은 서울대에서 양자장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15년 만입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놀랐습니다만 정말 반갑습니다. 준호, 자네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자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이클은 이혜주 박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혜주 박사라. 물론 압니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우리 물리학계에서는 살아있는 전설이십니다. 아니, 돌아가셨으니 전설이라고 해야겠군요. 준호, 솔직히 말해보게. 왜 서양 물리학계는 그를 모르지? 내가 발견한 논문은 현대 물리학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할 정도로 획기적인데.
김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이해주 박사님의 업적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건 단순한 학문적 문제만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일부 서양 학자들의 아시아 학문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 진실을, 특히 일본 학계의 방해가 컸다고 합니다. 마이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본 학계의 방해? 그게 무슨? 김 교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서울대학교에 도착하면 만나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마이클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세련된 도시 경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도대체 이게 내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군. 많은 외국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김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을 다루는 뉴스가 별로 없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을 좀 더 후진국처럼 생각했어. 부끄럽게도 괜찮습니다. 그저 알지 못했을 뿐이니까요. 곧 보시겠지만 한국은 그저 따라잡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서울대학교에 도착한 그들은 물리학과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박영호 명예교수를 만났습니다. 80대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젊은이처럼 빛났습니다. 존슨 교수, 드디어 오셨군요. 이해주 박사의 진실을 찾아서 마이클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왔는지 어떻게 아셨죠? 준호가 미리 연락을 주었지. 박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언젠가는 누군가가 이 숨겨진 역사를 꺼내기 위해서 올 것이라고 생각했네. 다만 이렇게 늦게 오실 줄은 몰랐을 뿐이지. 박 교수의 연구실은 마치 작은 박물관 같았습니다. 벽에는 시대별로 물리학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박 교수와 함께 서 있는 한 청년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저분이 이해주 박사인가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1970년 이해주가 잠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죠. 그는 제 선배이자 가장 존경하는 친구였습니다. 사진 속 이해주 박사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책장에서 낡은 가죽 표지의 앨범을 꺼냈습니다. 여기에 이해주 박사에 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지요. 마이클은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이해주 박사의 삶이 펼쳐졌습니다.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시절, 미국 유학길에 오른 모습,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의 활동, 그리고 세계적인 물리학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이건 파인만이 아닌가? 그리고 이건 오펜하이머. 네, 맞습니다. 이해주 박사는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들과 교류했습니다. 특히 프린스턴 시절에는 오펜하이머 소장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마이클은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역사는 그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해주 박사는 물리학 역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사책에서는 그를 찾을 수 없는 것일까?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물리학자가 잊혀질 수 있었습니까? 박 교수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해주 박사의 업적이 의도적으로 가려진 것이지요. 의도적으로요? 여러 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박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했습니다. 특히 일본 학계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누렇게 변색된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이해주 박사가 생전에 저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가 겪었던 어려움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마이클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필체로 쓰인 한글과 영어가 섞인 편지였습니다. 1972년 3월 5일 마이클이 첫 줄을 읽었습니다. 영호에게 내 논문이 계속 거부당하고 있네. 심사위원 중 Y 교수가 특히 반대한다고 들었어. 내 이론이
그의 연구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네. 진리는 결국 이길 테니까. 마이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Y 교수가 누구죠? 야마모토 교수입니다. 지금 MIT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이지요. 마이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야마모토는 그의 오랜 동료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함께 연구도 진행했던 사람. 하지만 야마모토가 어떻게? 아니, 믿을 수 없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는 당시 소립자 물리학 분야에서 서양과 일본을 잇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컸죠. 박 교수는 또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1973년 1월 18일. 내 논문이 드디어 출판 승인을 받았네. 하지만 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는 여전히 주어지지 않아. Y 교수의 영향력 때문인지 모든 중요 학회에서 내 발표 신청이 거부되고 있어. 더 충격적인 것은 어제 한 저널에서 Y 교수가 내 이론과 유사한 논문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었네. 물론 내 이름은 인용조차 되지 않았지. 마이클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이건 학문적 도둑질이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당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과학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학자가 일본을 뛰어넘는 발견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마이클은 다른 편지들도 훑어보았습니다. 이해주 박사가 겪은 차별과 방해, 그의 이론을 도용한 사례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벨상을 받은 어토프트와 펠트만은 이해주 박사의 연구를 알고 있었나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박 교수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1970년 프랑스 코르시카에서 열린 물리학 여름학교입니다. 이해주 박사가 강의를 했고 어토프트가 참석했죠. 사진 속에는 강단에 선 이해주 박사와 청중석에 앉은 젊은 어토프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강의에서 이해주 박사는 게이지 이론 재규격화 방법을 처음으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어토프트가 유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죠.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해주 박사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나요? 박 교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977년 6월 16일 이해주 박사는 미국 일리노이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논문이 출판되기 직전이었죠. 마이클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죽음에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나요? 공식적으로는 단순 교통사고입니다. 하지만 박 교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직전, 이해주 박사는 자신의 연구가 도용된 증거를 모아 학계에 공개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그 증거 중에는 야마모토 교수와 관련된 것도 있었다고 해요. 마이클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해주 박사의 서재에 있던 서류들은 사고 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의 연구실도 누군가에 의해 완전히 정리되었고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 교수가 마지막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해주 박사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고 3일 전에 보낸 것이죠. 마이클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호에게 드디어 모든 증거를 모았네. Y 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내 연구를 어떻게 도용했는지, 어떻게 내 논문이 학계에서 묻히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했는지 모든 증거가 있어. 다음 주에 물리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야. 진실이 드러나면 물리학 역사가 다시 쓰일 걸세. 너무 오래 기다렸어. 마이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학문적 살인이에요. 그때 김 교수가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교수님, 이해주 박사님의 유일한 제자 송민석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70대의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걸음걸이는 여전히 힘이 넘쳤습니다. 존슨 교수님이군요. 드디어 진실을 찾아오셨군요. 40년이나 늦게 말입니다. 마이클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송 박사님, 저는 이해주 박사의 업적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도 파헤치고 싶습니다. 송 박사는 마이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당신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해주 박사가 죽기 전 저에게만 맡긴 것이죠. 그는 낡은 가방에서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이해주 박사가 남긴 진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마이클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숨겨진 역사를 세상에 알리는 것.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송 박사가 경고했습니다. 마이클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해주 박사를 위해서, 그리고 과학의 진실을 위해서. 3명의 한국인 물리학자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은 호텔방에서 이해주 박사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해주 박사, 당신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마이클은 송민석 박사가 건네준 봉투를 호텔방에서 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용물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해주 박사가 야마모토를 비롯한 여러 일본 학자들의 연구 도용을 증명하는 원본 서류들, 논문 심사 과정에서의 불공정한 처리를 보여주는 서신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해주 박사가 사고 직전 받았던 위협 편지의 복사본이었습니다. 당신의 논문과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종이를 내려놓은 마이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이 찬란한 도시에 잊혀진 천재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내가 알던 세계는 완전한 거짓이었군. 그는 밤을 새워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마이클은 김준호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나에게 도움이 필요해. 이해주 박사가 연구했던 모든 장소를 방문하고 싶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싶어. 알겠습니다. 일정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클과 김 교수는 이해주 박사의 여정을 따라 첫 번째 장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이해주 박사의 모교, 경기중학교였습니다. 학교 현관에 들어서자 이해주 박사 기념실이라는 작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이해주 박사의 어린 시절 사진, 수상 기록, 그리고 학창시절 연구 노트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유리장 속에 전시된 노란 공책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15세 이해주의 연구 노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15세 소년의 수학 연구라고요? 마이클은 공책 속 복잡한 방정식과 증명 과정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대학원생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이해주 박사는 이미 주목될 만한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국 전쟁 직후였죠. 그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학교를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을 첨단 기술 강국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엔 아시아의 눈물이라 불렸던 나라였죠. 이런 천재가 이곳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세계가 모르고 있다니. 그 시대 한국은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개발도상국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보시다시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빛나는 인재들은 있었습니다. 학교를 나오면서 마이클은 이제는 고층 빌딩으로 가득한 서울 도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이 나라가 70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같은 시간 동안 우리 보스턴도 이렇게 변하지 않았는데. 김 교수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을요. 다음 방문지는 이혜주 박사가 다녔던 서울대학교였습니다. 그들은 중앙도서관 특별보관소로 향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세계적인 물리학자 이휘소 박사의 평전이 서거 40주기를 맞아서 재출간됐습니다. 이곳에는 이혜주 박사가 생전에 한국으로 보낸 모든 논문과 서신, 그리고 연구 노트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곳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특별 허가를 받아 들어온 거예요. 도서관 사서가 흰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혜주 박사의 친필 서신과 연구 노트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이클은 이혜주 박사의 흘려쓴 필체로 가득한 노트를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현대 물리학의 근간이 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21세기 물리학의 핵심 주제인 양자중력 이론에 대한 선구적인 통찰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마이클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노트는 1960년대 것인데 내용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연구하는 최첨단 이론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혜주 박사를 시대를 앞서간 천재라고 부릅니다. 너무 앞서 있었기에 오히려 동시대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준호. 이건 단순한 몰이해가 아니에요. 의도적인 무시와 억압이었어요. 내가 봤던 증거들은 명백합니다. 오후에 그들은 이혜주 박사의 고향집을 방문했습니다. 용산구의 작은 골목 안, 그곳은 이제 소박한 기념관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세계적 물리학자 이혜주 박사 생가라는 조그만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기념관을 안내해 주시는 분은 이혜주 박사의 유일한 생존 친척인 누나 이현숙 여사였습니다. 80대 후반의 고령임에도 그녀의 눈빛은 맑고 기억은 또렷했습니다. 혜주는 어릴 적부터 달랐어요. 이현숙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5살에 이미 고등학교 수학을 풀고 있었으니까요. 부모님은 그런 혜주가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되셨죠. 너무 머리만 쓰고 몸을 돌보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벽에 걸린 어린 이혜주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책상에 앉아 두꺼운 책을 읽고 있는 8살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날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것도 영어 원서로요. 혜주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라틴어까지 7개 언어를 독학으로 마스터했답니다. 마이클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현숙 여사는 유리장 안에 전시된 낡은 수첩을 가리켰습니다. 혜주가 12살 때 쓴 일기예요. 양자역학에 관한 자신만의 이론을 써놓은 거죠. 마이클은 김 교수에게 번역을 부탁했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빛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인 이유를 생각해냈다. 그것은 마치 우주가 무수한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그중 일부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12살 아이의 글이라고요? 믿을 수 없습니다. 이현숙 여사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주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어른들이 대답하지 못하면 스스로 답을 찾아갔죠. 그가 미국에 간 것도 더 큰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생을 보신 건 언제였나요? 이현숙 여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974년이었어요. 그때 혜주가 잠시 한국에 왔었거든요. 서울대학교 지원 프로그램 평가차 왔다고 했죠. 비록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혜주는 항상 조국을 생각했어요.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그때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에요. 마이클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이혜주 박사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고 3년 후, 그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현숙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주의 유골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미국에서 화장해서 보내준다고 했는데 도착한 건 작은 상자 하나뿐이었죠. 정말 해주가 맞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이클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외국인이 와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이현숙 여사가 마이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해주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셔서. 마이클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가를 나온 후 그들은 마지막 방문지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평화로운 공원 한편에 위치한 이해주 박사의 상징적 묘소였습니다. 실제 유해는 여기 없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리는 사람들이 이 추모비를 세웠죠. 검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비석에는 이해주 박사의 얼굴과 함께 그의 가장 유명한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리는 국경을 모른다. 그러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때로 국경에 갇힌다. 마이클은 조용히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 들은 모든 이야기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분노와 결의를 느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이클은 침묵을 깼습니다. 준호, 내일은 어디로 가나? 내일은 이해주 박사님이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했던 대강당과 그가 연구했던 실험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주 박사님의 마지막 논문을 함께 작업했던 김영철 교수님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는 현재 중증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지만 가끔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마이클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이해주 박사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그의 업적을 되찾아주는 것. 준호, 마이클이 결연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해주 박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네. 비록 그것이 내 동료들, 심지어 내 경력까지 위험에 빠뜨릴지라도. 김 교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존경과 감사의 빛이 빛났습니다. 교수님, 당신은 진정한 학자십니다. 차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 속을 달렸습니다. 마이클의 머릿속에는 이해주 박사의 마지막 논문과 그의 미스터리한 죽음에 관한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마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 이해주 박사의 영혼이 자신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고통스럽네. 하지만 반드시 밝혀져야 해.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서울의 한 요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화요양원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이곳은 조용했습니다. 건물 주변의 작은 정원에는 노인들이 햇볕을 쬐며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김영철 교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김준호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이해주 박사님의 마지막 연구를 함께 하셨던 분이죠. 마이클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제의 여정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생각에 긴장이 되었습니다. 요양원 안으로 들어서자 간호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김영철 교수님을 뵈러 오셨군요. 오늘은 상태가 좋으신 편입니다. 오전에 특별히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셨어요. 그들은 조용한 복도를 따라 걸어 김영철 교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계신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90세가 넘은 그의 등은 구부정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총명했습니다. 교수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김영철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준호군. 오랜만이구나. 그리고 이 외국인 신사는 MIT에서 오신 마이클 존슨 교수님입니다. 이혜주 박사님에 관해 연구하고 계십니다. 김영철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혜주에 대해 연구한다고요? 50년이 지났는데. 마이클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 교수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최근 이혜주 박사의 1972년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리고 그가 왜 그토록 무시당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영철 교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마이클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이건 내가 가장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보물입니다. 사진첩을 열자 70년대 초반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혜주 박사와 김영철 교수가 함께 칠판 앞에서 토론하는 모습, 연구실에서 실험하는 모습,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혜주는 그는 정말 천재였습니다. 김영철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1974년 그가 한국에 왔을 때 함께 연구했습니다. 당시 나는 서울대학교 신임 교수였고 혜주는 이미 세계적인 물리학자였죠. 마이클은 사진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장의 사진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혜주 박사가 야마모토 교수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야마모토 교수군요. 김영철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마모토. 그는 혜주의 동급생이었습니다. 둘은 프린스턴에서 함께 연구했죠. 동급생이었다고요? 김영철 교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급생이자 경쟁자였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아니었죠. 혜주는 항상 앞서 있었으니까요. 야마모토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교수님, 이혜주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연구. 그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김영철 교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공포가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우주의 통일 이론이었습니다. 혜주는 모든 물리학적 힘을 통합하는 단일 이론을 발견했다고 확신했어요. 그는 마지막 논문에서 그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 논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영철 교수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출판되지 못했습니다. 혜주가 죽기 직전 그는 그 논문의 초안을 저에게 보냈어요.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주가 사망한 다음 날 2명의 남자가 제 연구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일본인이었어요. 자신들이 미국 정부 기관에서 왔다고 했지만 그들의 억양을 들으면 분명 일본인이었죠. 그들은 혜주의 모든 연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마이클과 김준호 교수는 긴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논문을 가져갔나요? 김영철 교수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이 오기 전에 저는 이미 그 논문을 숨겼습니다. 논문의 초안을 복사해서 비밀 장소에 보관했죠. 그들에게는 가짜 문서를 주었습니다. 마이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논문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영철 교수는 천천히 일어나 침대 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혜주의 마지막 연구입니다. 45년 동안 이것을 지켜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 논문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죠. 떨리는 손으로 김영철 교수는 봉투를 마이클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마이클은 경외심을 느끼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한 천재의 마지막 메시지였고 반세기 동안 숨겨진 진실이었습니다. 김 교수님, 이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반드시 이 팩트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김영철 교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해주는 항상 말했습니다. 진리는 국경을 모른다고. 하지만 그는 국경에 갇혔죠. 인종적 편견과 국가적 경쟁이라는 장벽에. 요양원을 나온 마이클과 김준호 교수는 잠시 침묵 속에 걸었습니다. 봉투는 이제 마이클의 서류 가방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이혜주 박사님이 마지막 강연을 했던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대강당으로 가봅시다.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한 그들은 물리학과 건물로 향했습니다. 고풍스러운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벽에는 물리학과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혜주 박사가 강연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1974년 이혜주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찍은 것입니다. 그가 양자장론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죠. 대강당은 300석 규모의 격식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섰을 때 마침 수업이 막 끝난 참이었고 학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혜주 박사님은 자신의 통일 이론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증명은 없었지만 그 가능성을 제시했죠. 그리고 그 강연에 야마모토 교수도 참석했었습니다. 마이클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야마모토가 여기에 왔었다고요? 네, 그는 당시 일본 정부 파견학자로 한국에 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일 학술 교류를 위해서였죠. 마이클은 대강당의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강단을 바라보니 마치 50년 전 이혜주 박사가 서 있었던 자리에 자신이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연 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논쟁이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교수가 이혜주 박사님의 이론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죠. 심지어 한국인의 터무니없는 공상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그게 정말이라고요? 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학부생이었는데 그 강연을 듣기 위해 찾아왔었죠.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날의 기억 속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이혜주 박사님은 야마모토의 모욕적인 발언에도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과학은 국적이 없습니다. 진리는 누가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칠판에 수식 하나를 써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클은 그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300명의 청중 앞에서 천재 물리학자가 자신의 이론을 증명해 보이는 모습. 야마모토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강당을 빠져나갔어요. 그날 이후 야마모토는 이혜주 박사님을 더욱 증오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강당을 나와 그들은 이혜주 박사가 임시로 사용했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다른 교수의 연구실이 되어 있었지만 벽 한쪽에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혜주 박사가 연구했습니다. 마이클은 명판 아래에 있는 이혜주 박사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예리했습니다. 이혜주 박사님은 여기서 자신의 마지막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김영철 교수님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돌아갔죠. 마이클은 가방에서 김영철 교수가 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안의 내용물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마이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내용을 훑어 읽었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도표, 그리고 영어와 한글이 섞인 메모들. 믿을 수가 없군요. 마이클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게이지 이론의 재규격화가 아닙니다. 이건 모든 물리학적 힘을 통합하는 이론입니다. 양자중력의 완전한 증명이. 마이클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물리학의 성배, 아인슈타인이 평생 추구했던 통일장 이론의 완성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현대 물리학자들도 아직 풀지 못한 문제를. 김 교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해주 박사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오히려 동시대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마이클은 논문을 조심스럽게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확고해졌습니다. 이 논문을 세상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건 물리학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할 것입니다. 그때 연구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서울대학교 보안 담당관의 배지를 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마이클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야마모토 교수였습니다. 존슨 교수, 여기서 당신을 만날 줄은 몰랐네. 야마모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마이클의 손에 들린 봉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추측하기로는 당신이 들고 있는 그것이 이해주의 소위 마지막 논문인가 보군. 마이클은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은 야마모토와 마주쳤습니다. 야마모토,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그저 서울대학교의 초청 강연자로 왔을 뿐이야. 그리고 우연히 옛 친구의 흔적을 찾아 이곳에 왔다가 뜻밖의 상봉을 하게 됐군. 야마모토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봉투는 내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 그건 내가 45년 동안 찾아온 것이니까. 김 교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님, 이건 서울대학교 소유의 학술 자료입니다. 당신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야마모토는 무시하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반세기 전의 일을 가지고 그렇게 흥분할 필요는 없네. 자, 존슨 교수. 그 봉투를 나에게 주게. 그건 결국 나의 연구와 관련된 것이니까. 마이클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당신의 연구라고? 당신이 훔친 이해주 박사의 연구를 말하는 건가? 야마모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심하게, 존슨. 당신은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어. 내가 훔쳤다니, 그건 명예훼손이야. 아니, 그건 사실이야. 나는 모든 증거를 봤어. 당신이 어떻게 이해주 박사의 연구를 도용했는지, 어떻게 그의 논문 출판을 방해했는지, 그리고 마이클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떻게 그의 죽음에 관여했는지도.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야마모토의 눈이 커졌다가 곧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이 미친놈, 감히 날 살인자라고 암시해. 그는 보안 담당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체포하게. 그는 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어. 하지만 보안 담당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주머니에서 배지를 하나 더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한국국가정보원의 배지였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님, 저희가 당신을 체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기밀 탐지 혐의로요. 야마모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난 그저 초청 강연자로. 우리는 당신이 국립연구소의 최신 양자 컴퓨터 기술을 불법으로 수집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이해주 박사 사건에 관한 새로운 증거도 발견되었고요. 야마모토는 몸을 돌리려 했지만 두 요원이 문 앞을 막았다. 순식간에 그는 체포되어 연행되었습니다. 마이클과 김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정보원 요원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존슨 교수님, 저희는 당신의 한국 방문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마모토 교수도 감시하고 있었고요. 당신이 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도 독자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1977년 이혜주 박사의 교통사고 당시 현장 근처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서 추출한 사진입니다. 최신 AI 기술로 복원한 것이죠. 마이클은 사진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에는 사고 현장 근처에 주차된 차 안에 앉아있는 젊은 야마모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야마모토 교수가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재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은 김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차례군요. 그날 저녁 서울의 한 조용한 식당에서 마이클과 김 교수는 이혜주 박사의 논문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고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이혜주 박사는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인 양자중력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것도 현대 물리학자들보다 50년이나 앞서서. 김 교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논문이 발표되었다면 현대 물리학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노벨상은 확실했겠죠. 마이클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 한 가지 결심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준호, 나는 이 논문을 미국으로 가져가서 물리학계에 공개할 겁니다. 이혜주 박사의 업적을 세상에 알리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킬 거예요. 비록 그것이 야마모토뿐만 아니라 노벨상을 받은 다른 물리학자들의 명성을 손상시킬지라도 말이죠. 김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마이클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 그건 위험한 도전이 될 겁니다. 물리학계의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마이클은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이혜주 박사를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과학의 역사를 위해서. 그들의 테이블 위에는 이혜주 박사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의 온화한 미소가 마치 그들을 격려하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업적이 그림자 속에 숨겨져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빛나는 천재가 마침내 세상의 빛을 받을 시간입니다. 마이클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서울 외곽에 위치한 국가기록원을 방문했습니다. 김준호 교수의 도움으로 특별 허가를 받아 이혜주 박사 관련 기밀 해제된 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1970년대 한국 정보기관이 이혜주 박사를 추적했던 기록입니다. 국가기록원 담당자가 낡은 서류철을 조심스럽게 열며 설명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해외 과학자들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했습니다. 특히 핵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요. 마이클은 서류를 살펴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혜주 박사는 당시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핵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여러 차례 비밀리에 접촉을 받았지만 모두 단호히 거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혜주 박사는 어떤 국가의 핵무기 개발에도 결코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순수 과학자였고 자신의 연구가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았죠. 더 놀라우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이혜주 박사가 197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야마모토 교수가 한국 정보기관에 이혜주 박사가 미국의 핵기밀을 한국에 유출할 계획이라는 허위 정보를 흘렸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마이클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야마모토는 이혜주 박사의 한국 방문을 방해하려 했던 겁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당시 한국 정보기관이 이 정보가 거짓임을 파악했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니. 마이클은 이어서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1977년 6월 15일 이혜주 박사가 죽기 하루 전에 촬영된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카페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야마모토 교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던 거군요. 그것도 사고 직전에. 김 교수가 사진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표정을 보세요. 이해주 박사는 매우 심각해 보이고 야마모토는 분노한 듯한 표정입니다. 마지막 서류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주 박사가 사망하기 전날 밤 한국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복사본이었습니다. 나는 내일 물리학회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할 것이네. 야마모토가 내 연구를 어떻게 도용했는지, 어떻게 내 논문을 학계에서 묻히게 했는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마이클은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해주 박사는 팩트를 밝히려다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김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이클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해주 박사의 업적과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마이클은 이해주 박사의 논문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선구구적이었고 현대 물리학의 난제를 해결할 열쇠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MIT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존슨 교수님, 야마모토 교수가 긴급히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학과 전체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당신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요. 마이클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일 귀국하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마이클은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45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시간이 왔습니다. 이해주 박사 약속드립니다. 당신의 업적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묻히지 않을 겁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마이클은 김준호 교수의 초대로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식 전통 가옥을 개조한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밤하늘의 별들이 그 위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정한 한국의 밤을 경험해 보시라고 초대했습니다. 김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당에 준비된 작은 테이블에는 한국의 전통주인 막걸리와 함께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 교수의 아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우와, 이게 다 뭔가요? 마이클이 다양한 음식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들입니다. 불고기, 파전, 김치, 도토리묵. 여러 가지가 있죠. 모두 한번 맛보세요. 마이클은 처음 접하는 한국 음식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맛보았습니다. 특히 김치의 매콤한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특히 이 김치라는 음식이 독특합니다. 매운데 중독성이 있어요. 김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정신이 담긴 음식이죠. 오랜 발효 과정을 통해 더 깊은 맛이 나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더 강해지는 한국인의 정신과도 닮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마당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초저녁의 서늘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이해주 박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에 대해서도요.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회복력입니다. 그 시절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강국이 된 나라. 그리고 이해주 박사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세계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들.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김 교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우리는 한이 서린 민족이라고 합니다.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이해주 박사도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화 중에 김 교수의 딸이 나타났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대학원생인 그녀는
이해주 박사의 이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교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노트북을 펼쳐 자신의 연구를 설명했습니다. 이해주 박사의 이론을 양자 컴퓨팅에 적용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놀랍군요. 마이클이 감탄했습니다. 당신은 이해주 박사의 진정한 후계자네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녀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해주 박사님의 업적이 제대로 인정받는다면 우리 한국 물리학계에도 큰 자부심이 될 거예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그들은 과학과 문화,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이클은 이 따뜻한 가정에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해주 박사의 논문을 공개할 겁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물론 큰 논란이 될 테고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특히 야마모토와 그의 동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두렵지 않으신가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해주 박사가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면 저도 제 작은 용기를 보여야겠죠. 김 교수가 막걸리 잔을 들어올렸습니다. 이해주 박사의 이름으로 건배합시다. 그리고 진실의 승리를 위해.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늦게 마이클은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과 한강의 물결,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산들. 이 아름다운 도시가 이해주 박사의 고향이라는 사실이 새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해주 박사, 당신의 조국은 이제 세계를 빛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그 빛 속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차례입니다. 그는 가방에서 이해주 박사의 논문을 꺼내 한 장 한 장 정리했습니다. 이 논문이 세상에 공개되면 물리학의 역사가 다시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세계의 인식도 바뀔 것입니다. 마이클은 잠들기 전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한국을 보았다. 역경을 이겨내는 강인함과 따뜻한 정이 공존하는 나라. 이제 나는 이해한다. 왜 이해주 박사가 이 나라를 그토록 사랑했는지. 내일 나는 그의 목소리가 되어 사실시를 외칠 것이다. 오늘 우리는 현대 물리학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MIT 대강당에 모인 수백 명의 물리학자들과 언론인들 앞에서 마이클 존슨 교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그는 이해주 박사의 논문과 자신이 발견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증거에 따르면 1970년대 한국의 물리학자 이해주 박사는 현대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인 게이지 이론의 재규격화 문제를 이미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그것도 노벨상 수상자들보다 수년 앞서서 말입니다. 청중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특히 앞줄에 앉아있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몇몇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해주 박사가 양자중력 이론에 대한 획기적인 접근법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현대 물리학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마이클은 스크린에 이해주 박사의 논문 일부를 띄웠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도표들이 나타났고 청중 중 일부는 그 역사를 다시 쓴 내용에 놀라움의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이 논문은 45년 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역사적인 업적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해주 박사의 업적은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억압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서구 물리학자들과 일본 학자들에 의해 그의 아이디어가 도용되기까지 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충격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고 기자들은 필사적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야마모토 교수는
이해주 박사의 연구를 자신의 것처럼 발표했고 그의 논문이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문서와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대강당 뒷문이 열리고 야마모토 교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야마모토는 마이크를 노려보며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존슨, 이건 학문적 자살이네. 그가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증거도 없이 나를 포함한 여러 저명한 물리학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마이클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독립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최근 공개한 문서들도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낡은 서류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45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왜 들춰내는가? 마이클은 한 장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사고 직전 이해주 박사와 야마모토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해주 박사가 사망하기 하루 전에 찍힌 것입니다. 당신은 당시 그와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야마모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우연한 만남이었을 뿐이야. 그때 대강당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김영철 교수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이해주 박사의 마지막 연구를 함께했던 김영철입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주 박사가 죽기 전날 밤 야마모토 교수가 그를 위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야마모토는 갑자기 혼이 빠진 듯 그의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해주는 물리학회에서 야마모토의 논문 표절을 폭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야마모토는 이해주를 찾아가 그의 마지막 논문을 요구했습니다. 야마모토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건 모두 거짓말이야. 나는 그의 죽음과 아무 관련이 없어. 그러나 이미 언론과 청중들은 야마모토를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마이클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이해주 박사가 사망하기 전날 밤 한국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야마모토가 자신의 연구를 도용한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다음 날 물리학회에서 이를 공개할 예정이었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그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이제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마모토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대에서 내려와 서둘러 퇴장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해주 박사의 논문은 공식적으로 학계에 공개됩니다. 마이클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MIT는 이해주 박사 기념 강좌를 개설하여 그의 업적을 영원히 기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세계 각국의 언론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노벨상 물리학자들의 연구, 한국인 천재의 업적이었다. 과학계 최대 스캔들, 한국 물리학자 이해주의 업적 45년 만에 인정받다. MIT 교수, 물리학 역사를 다시 쓰다. 기자회견 이후 CNN, BBC, NHK 등 세계 주요 언론은 세기의 과학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저스티스포리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되었고 과학계에서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업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일본 과학계에서는 큰 논란이 일었고 일부 대학에서는 자발적으로 야마모토의 이름을 딴 연구실 명칭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1년 후 스웨덴 스톡홀름의 노벨상 시상식장. 마이클 존슨 교수는 이해주 박사의 누나 이현숙 여사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노벨위원회는 특별히 이해주 박사에게 노벨물리학상을 추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해주 박사는 그의 천재적인 통찰력으로 현대 물리학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노벨위원장이 발표했습니다. 비록 그의 업적이 너무 늦게 인정받았지만
이제 그의 이름은 영원히 과학의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현숙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을 대신해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제 동생은 항상 말했습니다. 진리는 국경을 모른다고. 그리고 오늘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마이클은 한국특별전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혜주 박사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특별전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방문객들이 이혜주 박사의 이야기에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전시장 한 구석에 조용히 서서 이혜주 박사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이혜주 박사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해냈습니다. 이혜주 박사님. 당신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전시장 입구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혜주 박사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천재, 물리학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과학자.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세계적인 천재로 인정받기까지 이혜주 박사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국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적인 천재를 배출한 과학 강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사무실 창문을 통해 보스턴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참 놀라운 나라야.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알던 세계는 반쪽짜리였던 걸지도 몰라.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울에서 가져온 작은 태극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푸른색과 붉은색, 그리고 검은색 궤의 조화가 그에게 이제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혜주 박사, 당신이 남긴 수식 하나, 진리를 향한 침묵의 외침 하나가 이제야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에 선사한 영원한 빛입니다. 여러분, 이혜주 박사의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숨겨진 자부심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세계 최고의 천재를 배출했던 대한민국. 당신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흘린 땀과 눈물이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는 과학 강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잠깐.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꽃 선물 이벤트가 있습니다. 5월에 내가 꼭 선물하고 싶은 가족, 친척, 직원, 자녀, 친구의 기쁜 날이 있다면 그 날짜와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3분을 추첨해 약 5만원 상당의 꽃을 집까지 예쁘게 배송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광고 협찬을 받았어요. 꽃 선물이 필요하신 분은 양재동에서 3대째 꽃집을 운영 중인 이대강 플라워를 이용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